AI 혁명은 인류 경제사회 산업 전반을 다시 재구성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미래 30년의 국가 경쟁력이 저는 여기에 좌우된다고 봅니다. 초기 5년의 대응이 기업이나 국가 경쟁을 결정지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 고유의 추진 전략이 없다. 중장기 전략을 빨리 마련해서 이걸 추진해야 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AI 혁명은 인류 경제사회 산업 전반을 다시 재구성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미래 30년의 국가 경쟁력이 저는 여기에 좌우된다고 봅니다. 정말 중요하죠. 특히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초기 5년의 대응이 이게 아마 기업이나 국가 경쟁을 결정지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 고유의 추진 전략이 없다. 항상 보면 어떤 문제가 있다 하면 그게 시대와 국가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같은 나라라 국가라 하더라도 시대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다를 것이고, 같은 시대라 하더라도 국가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종합적인 우리나라 고유의 추진 전략이 지금 없다고 해서 이 한국 교육의 중장기 전략을 빨리 마련해서 이걸 추진해야 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보면 이 미국과 중국과는 분명히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한데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좋은 국가는 제가 볼 때 독일이라고 봅니다. 독일이 2015년경에 디지털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아주 훌륭한 정책을 추진한 바가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독일에서 만들어냈죠. 그래서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아주 그 좋은 전략을 만든 이게 뭐냐면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기존 제조업에 융합시키는 전략이거든요. 독일이 이걸 왜 추진을 했냐? 중국 제조업을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당시 독일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나가면 중국 제조업을 우리가 당해낼 수가 없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중국 제조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그게 AI와 디지털 기술. 그 당시에 AI는 지금의 AI하고는 다릅니다. 챗GPT하고 다른 형태의 AI인데 그래도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제조업 대변신 전략을 썼거든요. 제가 그때 그것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리고 독일에도 수차례 가서 그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조업이 나갈 방향도 이거구나 하고 제가 그때 아주 깊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와 같은 우리나라 그 고유의 AI 전략이 필요하다. 물론 이제 AI 자체 역량도 중요하죠. 강화하는 그런 노력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AI를 활용해 가지고 기술 개발을 한다든가, 인프라를 구축한다든가, 그 다음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하는 그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업은 또 어떻게 나가야 되고, 정부는 어떻게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학과 연구소와 같은 그러한 핵심 주체들은 또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민간과 정부, 전문가가 전체적으로 모여서 그리고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추진 전략도 우리가 참고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역량과 우리의 장점, 단점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보고 이렇게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종합적으로 이 종합계획을 빨리 만드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뭐 크게 한 7가지 정도 됩니다.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 순서대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AI를 활용해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대변신을 추진하는 AI를 활용해서 만든 산업별 모델과 플랫폼을 가지고 AI의 역량이 없는 국가에 우리가 이것을 제공하는 글로벌 AI 생태계에 있어서 중간 허브 역할을 하는 그러한 전략.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데이터 강국으로 가기 위한 산업 데이터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업 데이터 공유 시스템을 가지고 글로벌로 연대를 추진하는 이러한 전략이 그 다음 번호로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 기술과 같이 융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것들이 AI와 메타버스와 블록체인이 융복합된 기술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 지금 막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AI와 메타버스와 블록체인의 융복합된 기술 기반의 산업 발전 전략도 동시에 저는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K-팝이라든가 K-드라마가 지금 전세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이 K 콘텐츠를 팝과 드라마와 한정시키지 말고 이거를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 고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고유의 문화, 지역 이런 콘텐츠를 확장하고 그래서 이거를 디지털 공간에서 이거를 보여주면서 글로벌 세계인들로부터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것을 수출하는 전략도 대단히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안보 전략도 이제는 대전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AI 기반의 안보 전략을 재정립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을 계기로 해서 이 안보 전략의 개념이 지금 많이 획기적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AI 기반의 안보 전략을 다시 재정립할 때가 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AI 대비한 인재 양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범부처와 민간이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이러한 과제들을 들 수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제조업의 대변신 전략의 추진인데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주요 국가들로 보면 미국은 이제 리쇼링을 추진하면서 AI와 로봇을 활용해서 제조업을 부활하려는 노력을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기업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지금 AI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로봇을 활용해서 지금 그 자동차 산업을 지금 엄청나게 경쟁력을 가져가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테슬라의 공장에 이 옵티머스라는 로봇을 대대적으로 투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이게 아마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텐데요. 우리도 이러한 전략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중국은 대규모 투자를 수반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AI 자생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지금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일, 일본은 이 정밀 가공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정밀 가공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반 하에서 그 제조업을 AI와 디지털로 융합하는 노력을 지금 병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빨리
하루 빨리 AI를 활용한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대전환 전략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전 세계의 제조업 기반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가 4나라밖에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 중국, 일본, 독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전 산업, 제조업 분야의 산업 도메인 지식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게 대단한 그 자산이거든요. 산업별 도메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산업 전반에 대해서 분야별로 다 그 도메인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제조업을 AI화 시키려면 이 산업 도메인 데이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이 도메인 지식이 없으면 그거는 AI 전환이 불가능한 거란 말이죠. 제가 카이에 있을 때 독일에서 본 그 AI와 디지털을 제조업에 적용하는 그 시도를 했어요.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제가 추진하면서 우리 카이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60곳을 동시에 그 생태계 전체를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때 상당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제조업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그때 가지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제조업 분야별로 제가 볼 때는 조립 완성품 부분과 협력업체의 전체 생태계, 그 다음에 거기에 핵심 주체들인 대학과 연구기관의 전체가 그 생태계에 들어오는 그러한 AI화하는, 그리고 같이 디지털도 같이 해서 그걸 제조업을 경쟁력을 가져가는 그러한 시도는 충분히 우리나라가 가능성이 있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되냐면 그 테슬라처럼 사이버 AI와 피지컬 AI가 통합된 형태로 추진이 돼야 되거든요. 사이버 AI는 주로 설계라든가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예측이라든가 이런 쪽에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AI고, 피지컬 AI는 로봇이라든가 자동화라든가 센서와 같은 현장에서 필요한 물리적인 AI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만 추진이 돼서는 안 되고 테슬라가 추진하는 것과 같은 형태의 형태가 통합적인 형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 전체 생태계를 대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런 그 대전환을 이루어놓기 위해서 한 과제는 제일 중요한 게 일단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공하는 것이죠. 지금 GPU 연산 자원 이게 지금 대단히 부족하죠. 지금 엔비디아한테 줄을 서 있는데 우리가 미국하고 협조해서 이 GPU 연산 자원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같은 그런 AI 인프라를 우리가 구축을 해가지고, 이거는 아마 정부가 아마 주도적으로 좀 해야 될 겁니다. 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인프라가 필요한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에 이것을 제공하는 그러한 역할을 정부가 지금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아까도 강조드린 안정적인 그 전력망 구축, 전력 공급 시스템, 전기도 부족함이 없이 돼야 되고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 그런 전력망 구축도 필수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중간 허브 역할 전략, 이거는 이제 이렇게 산업별로 산업 도메인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생태계를 조성하고, 그러면 거기에 그 AI를 활용한 서비스 모델과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이것을 우리는 AI 역량이 없는 그러한 국가들에게 이것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중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AI 자체 역량을 자기네들이 최상위로 가져가려고 그러겠죠. 이게 이제 밸류 체인상 최상위에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뭐 오픈 AI가 하는 거고 뭐 이제 그런 거죠. 그게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AGI를 개발한다든가 이러한 형태가 미국과 중국의 역할이겠죠. 지금 그거를 우위를 차지하려고 미국과 중국이 피나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전략을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이 해놓은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해서 산업별 도메인 데이터를 우리가 활용한 서비스 모델과 플랫폼을 구축하고, 요거를 활용할 수 없는, 영향이 없는 나라에 파는 그러한 중간자적인 역할. 그러니까 미중의 파운데이션 모델 국가 2강, 그 다음에 이거 영향이 없는 나라, 그 사이에서의 어떤 중간 허브의 역할, 이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우리나라의 포지셔닝이 아닌가. 저는 거기에 바탕을 두고 전략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데이터 강국으로 가기 위한 산업별 데이터 공유 생태계를 만들고 이거를 글로벌로 연대하는 그러한 대책이 필요한데요. 여기에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유럽의 가이아 X 프로젝트를 들 수 있습니다. 가이아 X 프로젝트는 유럽이 참 고심해서 만들어낸 건데요. 미국과 중국이 지금 AI에서는 2강이지 않습니까? 이것에서 자기네들 고유한 강점이 뭘까? 그래서 자기네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심해서 만든 게 이 가이아 X 프로젝트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데이터 주권 프로젝트입니다. 이 데이터가 중요하니까 우리가 특히 산업 데이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 자체적인 이 주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경쟁력을 가져가겠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서비스 모델을 자기네들이 만들어야겠다. 이게 가이아 X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제가 볼 때는 이 유럽의 이 가이아 X 프로젝트를 많이 참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AI의 경쟁력은 그 알고리즘 자체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데이터 활용 가능한 진짜 가치 있는 데이터를 누가 많이 가지고 그거를 활용해서 서비스 모델을 만들고 플랫폼을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우리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산업 데이터, 산업 도메인의 지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산업 데이터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빨리 구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려면 기업이 정보를 내놔야죠. 일단은 뭐 스스럼 없이 내놔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 영업 비밀도 될 수 있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보통 보면 이 정보를 내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단 기업이 데이터를 개방하고 그 다음에 이걸 활용하고 다른 기업에서 또 활용하고 또 재사용하는 이러한 그 신뢰 기반의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민간 데이터 시장이 활성화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공공 데이터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그 공공 데이터도 어떻게 하면 좀 활용을 많이 하는 쪽으로 민간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장 동력을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는 일단 그릇을 생태계를 만들었다라는 전제에서 우리가 4가지 분야를 들 수 있겠습니다. 벌써 이제 시청자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중소 중견기업을 글로벌 탑이 될 수 있는 수준까지 추세적으로 만들어 나가자. 거기서 좀 어떤 성장 동력을 끌어내자. 이게 지금 참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대기업만이 이제 유일하게 성장 동력이 돼 있지 않습니까? 건전한 선진국일수록 이 비중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 독일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인데요. 대기업이 한 30, 40, 중견기업이 30, 중소기업이 30 이런 구조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 근데 우리나라는 한 90대 10 정도 되거든요. 한 80대 20, 85대 15. 굉장히 불균형적이죠. 특히 중견기업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작죠. 근데 이제 이게
건전한 산업 생태계가 되려면 그 비중이 독일과 같은 비중으로 가는 게 제일 바람직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은 뭐 경기 침체가 와도 굉장히 그 무너지지 않는 구조죠. 대기업 40, 30, 30이니까 어디든지 받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양극화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소득 분배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평등, 균등하게 지금 그렇게 되는 아주 독일 그 생태계가 참 부러운데, 그를 우리나라가 이제 그 성장 동력을 다원화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제가 볼 때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중소 중견기업을 어떻게 육성해내느냐. 저는 이게 우리나라 경제의 절대절명의 과제다 이렇게 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줄어들면 결국은 양극화도 해소가 되겠죠.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대기업이 100이라 그러면 중소기업은 한 50에서 6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아주 작은 그 중소기업은 한 35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격차를 해소하려면 중소기업을 글로벌에 통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진 중소기업을 해서 그 비중을 높이면 그럼 결국 성장도 해결하고 분배도 해결하는,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 고용도 많이 하거든요. 그럼 고용도 해결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제가 저는 굉장히 제일 중요한, 우리나라 경제에서 보면 지금 뭐 몇 가지 중요한 과제를 쳐라 그러면 저는 아주 이거를 아주 베스트 세 개 과제를 꼽으라면 그 중에 한 개는 이걸 꼽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어떻게든 우리는 지금 조립 완성품 부분에서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경쟁력을 지금 잃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미국, 독일, 일본과 격차를 보이고 있는 부품 소재 장비 분야에서 어떻게든 글로벌 탑 분야를 지금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잘하면 기회가 올 수 있는 것이 미래 성장 분야가 지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에 뭐 바이오, 그다음에 뭐 양자 컴퓨터, 뭐 이러한 6G 뭐 이런 거 같은 아주 새로운 그 첨단 미래 성장 분야가 있는데, 여기에 소재 부품 장비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거를 미리 발굴해서 우리가 거기서 비교 우위를 확보한다면 그건 굉장히 큰 기회를 우리가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부품 소재 장비의 그러한 글로벌 탑을 만들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해서 장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종합 전략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우리 나름대로.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성공했잖아요. 제조업 2025. 제조업 2025가 어떻게 보면 중국이 자주화, 부품 소재 소부장의 자주화 계획도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성공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못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면 기존 주력 산업의 부품 소재 장비 중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성장, 첨단 성장 부분에서도 우리가 그 가능성 있는 분야를 미리 선정을 해서 10년 지속적으로 우리도 투자를 쏟아붓는 거죠. 이러한 노력을 지금 굉장히 해서 여기서 한 5년, 10년 후에 그러면 뭐 새로운 아주 그 탑인 소재 부품 장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반도체를 설명할 때 네덜란드가 어떻게 반도체 소재 부분에서 글로벌 탑이 나왔냐. 그거는 한 20년 동안 전자 재료 장비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했거든요, 네덜란드가. 그러니까 ASML과 같은 장비 업체, 그 다음에 베시와 같은 장비 업체, 그 다음에 뭐 부품 소재 업체 중에서도 네덜란드 업체들이 아주 글로벌 탑인 회사들이 한 20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투자가 없으면 그렇게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냥 단편적인 그냥 R&D 뭐 정책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글로벌 탑이.
그래서 네덜란드와 같은 전자 재료, 그다음 반도체 소부장을 육성했던 대책, 그다음에 중국의 그 중국 제조업 2025 그런 걸 보면 미리 몇 가지를 진짜 유망한 거를 선정해 놓고 10년 동안 온 국가가 그냥 투자 그냥 쏟아 부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지금 추진이 돼야 된다. 씨가 뿌려져야 된다. 그걸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정말 앞으로 5년, 10년이 우리나라가 정말 선진국으로 진입하느냐 아니면 중국의 주변국으로 그냥 추락하느냐에 그냥 중요한 갈림길에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가 한번 힘을 합쳐서 그때 그 IMF 외환 위기를 극복할 때 금을 모으는 심정으로 우리가 한번 이러한 성장 전략과 거기에 뒷받침하는 경제사회 제도를 바꾸는 그러한 개혁을 정말 과감하게 한번 추진해 보는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